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 교류전부장 박찬훈입니다. 2020년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담당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촬영하는 현장에도 참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참가 신청 시 사전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몇 분 모셨습니다. 토론회 및 특강 등이 현장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은 지방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전략 모델 발굴하고 지자체 국제교류 우수 사례 전파를 목적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국제교류 방향 설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2013년부터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로 코로나 시대 지자체 공공외교 및 언택트 국제교류라는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 포럼 진행은 4개 세션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부는 지자체 공공외교 추진 실태 및 지원 방안 발표와 토론, 제2부는 김미경 강사님의 특강, 제3부는 해외 언택트 국제교류 실태 발표, 제4부는 지자체의 국제화 우수 사례 발표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 지자체 공공외교 및 언택트 국제교류를 주제로 2020년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웨비나로 추진하게 된 것도 코로나로 인한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국제교류 업무는 인적 교류와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신뢰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일 텐데 사실상 서로 간의 봉쇄로 서로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 고민이 깊으시리라 짐작합니다. 정보라는 말도 한자어로 정을 보고판다, 정을 나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교류는 만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포럼의 주제를 코로나 시대 지자체 공공외교 및 언택트 국제교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은 2가지 키워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외교, 두 번째는 언택트 국제교류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공공외교입니다. 정부가 2016년 8월에 공공외교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공공외교의 당당한 주체임을 선언하기 전에 3가지 지점에서 고민했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외교의 주역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지자체 공공외교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협의회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제1부에서는 국내 공공외교 전문가분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공공외교법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두루 경험하신 김창범 대사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주신 김영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공외교 전문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환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부 공공외교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 협의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포럼의 2번째 키워드는 언택트 국제교류입니다. 제2부 특강 시간에 김미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공감이 갔습니다. 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재빨리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든다. 그런데 개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없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대처 방안을 전파하기 위해 정명한 학자, 기업인들을 모셔서 다양한 방문의 지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시는 김미경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국제교류가 위기에 봉착한 이 시기에 탈출 방안에 대한 지혜를 한보따리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의회 해외 사무소에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언택트 교류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수업 준비에 집중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는 기업 임원들은 그냥 인사차,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출장은 줄고 제품이나 목적에 충실한 영상 미팅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공공외교 또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새로운 창의적인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운과 건강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지자체 공공외교 추진 실태 및 지원 방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는 김창범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님을 사회자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잠시 김창범 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범 대사님께서는 서울대와 미국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수학하시고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서울시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거쳐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창범 대사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도지사 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추진 실태 그리고 지원 방안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토론과 또는 공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지난 7월 말까지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면서 대사로 일을 했었고 그 전에 서울시의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외교 또 공공외교에 관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걸 사서 오늘 모더레이터로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히 지자체 국제교류 또 공공외교를 직접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기대하고요. 우선 오늘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을 하시게 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한국동북아학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또 이번에 시도지사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웨비나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십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KF라고 하죠.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직접 공공외교 사업 부장도 역임하셔서 현장 경험도 있으시면서 정책도 다루고 계시는 아주 오늘 토론의 적임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김태환 교수님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문현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문 의원님은 아마 김태환 교수님과 비슷하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방분권 또 지방의 국제협력 연구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자로서 이민규 서울연구원의 도시외교 연구센터 부연구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도 내셨거든요. 그래서 도시외교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의 구성을 보면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일, 또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 또 실제로 공공외교의 현장에서 뛰어보신 분들이 아주 균형감 있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 자체도 굉장히 유익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자카르타에는 사실은 서울시도 나와 있고 대구, 경북, 경남이 사무소를 열고 있는데요. 공공외교라고 하는 그런 범위에 넣기에 아주
넘칠 정도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는 자카르타에 PCR 진단 장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경기, 대구, 경북 이런 지자체들도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외교라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자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중요성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또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그에 또 미치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웨비나가 그런데 어떤 통찰력 있는 대안 또는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김영수 당국대 교수님께 주제 발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당구대학교 행정학과의 김형수라고 합니다. 라오나 할아버지께서 테스형으로 뜬 상황이 연출되는 것처럼 이게 좀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혹시 이 자리를 같이 참여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계신 분들은 아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새로운 경험인데요.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게 주제에 보이는 것처럼 주요 목표인데요. 실은 이제 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제정책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행정학자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전공은 문화행정이나 문화정책 쪽에 좀 주요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적 관점을 접근하다 보니 공공외교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내용은 저 개인적인 업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와 함께 저희 학회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 왔던 통일연구원의 홍석훈 박사님이나 또 나영호 박사님,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김상규 교수님, 그리고 대진대 노병래 교수님, 이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협의했던 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발표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오늘 제 상황에 여러분 보시면 제 오른쪽에는 이제 잠시 후 김태형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실 텐데, 사실은 공공외교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가이신데, 또 왼쪽에 계시는 김창봉 대사님께서는 현장에서 계시다 오신 분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판처럼요 제가 완전히 쫄아 있습니다. 지금 대가 두 분을 모셔놓고 발표를 하려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이론적으로 학술적인 측면에 좀 섬세한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자체 현장에서 공공외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같이 봐가면서 접근할 텐데, 오늘 크게 4가지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지자체 공공외교의 문제점이 뭐냐, 그다음에 오늘 제일 이제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외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지금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온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공공외교로 봐야 할 것이냐, 그다음에 현행 공공외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범주와 지방자치단체 현실 사이에서 어떤 갭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학술적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점검해보고 또 현장에서 또 적용할 것이라는 쟁점이 될 수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제 학술적 범위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잘 알려진 개념들이니까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동안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공공외교를 시행해 왔는가 쭉 한번 추이를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6년 공공외교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나라 공공외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사실은 이제 오늘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쭉 어떻게 공공외교를 해왔는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성이 좀 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서 빼드렸고, 보고된 연구 자료에는 이렇게 같이 소개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외교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는 대응이나 과제, 그리고 방향성 측면을 좀 이상화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로 소개되는 게 우리만 먼저 원사이드 러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 교류 지역이 소극적이더라 하는 측면이나 또 지역사회나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공공외교를 하자고 하면서 우리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국제적 수요나 흔히 말하는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특히 최근 외교부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 외교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수요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특정한 지역사회 오피니언 그룹들의 의지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많더라 하는 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정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점이나 아무래도 나중에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공공외교의 대다수의 집중된 지 아시아 쪽에 60% 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역시 원거리에 대한 거리적 제약들이 있더라 하는 점. 그다음에 되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일시적이죠. 엑스포 중심의 그냥 일시적 이벤트 행사로 끝나버리더라. 그다음에 특히 뭐 이제 남북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가적 이슈가 논점이 돼버리면 특히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처럼 이슈가 돼버렸을 때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펼치기가 좀 지약이 되는데 때로는 그러한 현상들을 극복해내는 촉매 외교로서의 공공외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파라디플로마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병리외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지자체 역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좀 그동안에 논의됐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려 보고요. 정리해 보면 크게 이렇게 4가지 사례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한번 언급해 보고요.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 정교한 부분들이 많은 아주 약술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그 국제정책 관점에서는 국가 중심 외교와 타 중심 외교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과연 이 국가 위의 요소들 행위자들이 국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요. 저도 초창기 번역을 할 때는 이 파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양립외교라고 번역을 해왔는데 양립이라는 개념이 참 부담스럽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병립이라는 용어로 바꿔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인 변화들이 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행위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인용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형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투사형 공공외교나 주창형 공공외교 개념들이 또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제가 이제 연구에서 좀 주로 가져갔던 개념은 도시외교의 관점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자치 환경이 영미식 계통에 있는 주민자치 형태와 우리나라 같은 단체자치 형태에서 어떤 지자체의 특성, 우리 흔히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엄격하게 사용하는 이유들이 이제 법률적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도시외교를 해왔던 것은 일반적인 사실인데 우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제한된 범주 내에서 외교적 분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도시외교 개념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특히 촉매외교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에 논의된 것처럼 국가적 이슈들에 대한 논점이 있었을 때 서로 화해 촉진자로서 또는 중립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고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논의들이 여러 학자들이 공공외교를 할 때 많이 논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전통외교와 공공외교를 이제 비교하는데 크게 3가지 맥락에서 전통외교가 있고 이제 주체와 대상의 범위인데 20세기 공공외교는 이제 여기서 확실히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결국 공공외교라는 개념의 핵심은 퍼블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인데 결국 그 퍼블릭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타국의 국민 이렇게 한다면 정부와 정부의 관계가 아닌 타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외교적 활동 이렇게 단순화해 놓고 이제 20세기 공공외교는 우리도 외교부에서도 오랫동안 공공외교를 문화외교라는 이름으로 해왔습니다만은 타국의 국민을 정부가 해왔다면 이제 바로 21세기의 공공외교는 정부 외적인 다양한 국가 행자들, 뭐 NGO, 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등등이 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개념적 논점을 정리해 보고요. 이제 이런 논의 안에서 많은 이론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되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인데요. 이런 얘기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외국의 공공외교 형태로서 소개할 수 있는 게 뭐 알리앙스 프랑세스 같은 프랑스의 문화원 형태나 또 괴테하우스 독일의 문화원 형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 이 두 나라들은 사실은 뭐 세계적인 공공외교 또는 외교 무대에서도 뭐 소프트파워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데 중국이 공자학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공자학원이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사실 실제로 아시아권에서 어떤 소프트파워 지수로 얘기한다면 중국은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중국이 이렇게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드파워의 전제를 깔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지만 하드파워가 전제되지 않는 소프트파워는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의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한국의 외교 현실을 어떤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파워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하드파워를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은 상당 부분 뭐 이미 선진국들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공 외교를 2010년을 원년으로 외교와 선포를 했는데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시적절했고 적극성을 띄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맨 아래쪽에 이렇게 소개되시는 겁니다. 21세기는 방금 소개된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이 스마트 파워 시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외교에 대한 입장을 한번 같이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과연 그러면 공공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이제 뭐 짧게 언급해 드렸으면 크게 뭐 단계에 따라서 소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의 입장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학술적으로 일반적인 논의는 이렇게 타국의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단으로 이루어지는 타국 국민과의 간접적 소통을 꾀하는 것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도 외국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해당 국가의 외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전제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이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공공외교가 단순히 교류관계에 그치지 아니하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경제적 목적이나 실질적인 이익을 이끌어내는 국제관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아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단들은 현장의 수단이 아니고 되게 이론적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방식이 있고 간접적 방식이 있습니다. 뭐 특히 요즘 우리 공공외교 수준에서 한류 콘텐츠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K-방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문화적 측면에서 영화나 연극, 음반 수출 같은 각종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것들이 이런 점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언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같이 연결해 드리고요. 이제 앞에까지 논의는 되게 이론적 측면의 고민이라면 이제 현실적으로 좀 화면에 너무 많은 분량을 넣어서 좀 보시기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공공외교법이 법률 제 1395호로 2010년 2월 3일 제정돼서 6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공공외교법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정 배경 자체가 이미 앞에 소개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고 결국 맨 하단부에 소개되는 거 있습니다만 정부의 다각적 개념 논의들이 향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기를 포함하여 제도적 정비를 통해 법제화를 통한 보다 확장적이고 명시적인 제도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행 공공외교법 제2조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흐름을 문화, 정책, 그다음에 지식 이 세 가지 형태로 범주화하고 있다. 한데 이러한 범주화된 내용들이 현장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념적 혼란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연구 입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같이 소개해 보시고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인 얘기는 정무외교와 경제교. 그래서 앞에 여러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게 하드파워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공공외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마트파워 개념으로 가져가는데 여기에 이제 일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외교부의 공공외교 포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공공외교법에 근거해서 문화와 정책, 그다음에 지식외교,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한국 바로 알리기,
대표로 세종학당 같은 경우 소개드릴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 김태형 교수님 같은 분들은 주창형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외교, 그다음에 정책외교, 그다음에 이제 여지를 열어둔 게 기여와 봉사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5대2 사업이라든지 또 특히 SDS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자체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 논의라든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현 연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 문제도 때로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까지 좀 의지로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공공외교가 가지고 있는 외교부의 기본적 입장은 우리가 소개하는 문화나 예술, 스포츠, 가치관 등과 같은 거 가지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매력을 발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맹점들이 과거 연구 과정에서 뭐 국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논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외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소개된 세 번째 항목으로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공공외교로 가져가는 입장은 이제 지자체 지방화 시대를 열었고 지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같이 연결해가면서 분권화된 협력의 시대 입장에서 도시외교의 역할과 기능이 이제는 외교적 맥락의 다중 트랙의 관점에서 같이 가져가 보자라고 할 것이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국제조약이나 서명과 같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약정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국가 중심의 외교보다 훨씬 공공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자체의 공공외교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신 겁니다. 크게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가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소개되어 있죠.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사업을 수행해 왔고, 되게 이제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 형태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데 당시는 아직까지 공공외교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또 현재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존재하다 보니까 자치법에는 외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게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단체장의 의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지방의회를 설득하는 문제가 또 논점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외교와 지자체의 공공외교 사이에 구별점이 좀 모호하다 하는 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지자체들이 주로 자매결연과 의회 협력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 좀 실효성에서 제약이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같이 한번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같이 언급해 보고요. 그동안 추이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1990년 이전 뒤에 소개됩니다만은 경남, 제가 뭐 더 다른 자료가 발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미 오레곤주와 처음 이 국제교류를 맺기 시작한 게 1950년대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확대됐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1995년 민선 1기가 출발하죠. 그 이후 급속도로 공공외교가 확대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정점을 2010년도까지 이루었고, 이제 2011년부터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금 현재 2019년까지 비교해 보니 그래도 꾸준히 공공외교 형태가 좀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 있고, 역시 대륙별로 살펴보시면 20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의 65%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한 북미,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최근에 눈에 띄는 건 제가 2015년의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을 때 중동 아프리카가 한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4년 사이에 5% 정도 증가해서 최근에 중동 아프리카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국가별 추이들입니다. 역시 여전히 중국, 일본, 미국 이 3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눈에 띄는 대목들이 베트남과 필리핀인데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 두 개 국가들과 지자체 사이에 공공외교가 좀 확대되고 있더라, 국제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더라라는 점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주로 그 교류 분야들입니다. 대개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국제교류협력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조금 PPT 빨리 넘어갔네요. 국제교류협력 이름으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현행 공공외교법에서는 세 가지로 제한적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진 공공외교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매년 공공외교 시행 계획에 따라서 종합 보고서를 올리시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해낼 것이냐.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공공외교법에 근거해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넣기 애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자체도 이런 그 시행 계획을 종합 보고를 하면서 체계적인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외교부와 지자체 사이에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소개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잘 알려지듯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실제로 지자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2020년 공공외교 예산을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작게는 충청남도가 3억 5천에서 서울시가 143억 5천만 원까지 공공외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별로 제가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 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 형태에 맞춰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류 기준이 세 가지니까. 그래서 주로 정책형, 지식형, 문화형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심스럽지만 재미를 위해서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서울, 강원, 충남. 특히 서울과 충남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나 좀 안희정 지사 이 두 분들이 중앙정치 무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국제적 무대에서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정책형으로 확대됐고 여기서 의미 있는 건 강원도의 경우는 남북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 현상과 평창 동계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유치에 연관지어서 정책형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많이 접근돼 있더라라는 걸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지식형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볼 때는 지자체 내에서 굉장히 지식형을 확대한 게 많은데 이게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대개는 문화형 그다음에 대개는 이렇게 혼합형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의 범주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고민해 보니까 많이들 소개하고 있지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차이에 따른 한계점. 결국은 외교라는 범주를 우리는 아직 외교 분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의 제약. 두 번째는 당장 여기 다 실무자들이 계시는데 실무자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지자체 인사교류 현실상 뭐 2, 3년 단위로 자꾸 교체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이제 제가 뒤에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직렬별로 공무원들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 임용 과정에서부터 좀 외교 전문가들 별도로 지자체에 관련돼서 외교 직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외교적에 대한 외교 직렬에서 국제 관련되는 국제 통상 쪽으로는 따로 7급에서 뽑고 있습니다만은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따로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걸 먼저 한번 전제를 해드리고 역시 콘텐츠의 한계점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자리 준비하신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사실은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고 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되게 좀 지속 가능한 외교로 가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외부적 제약 요인입니다. 이미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법률적 제약, 그다음에 행재정적 제약.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끄집어가려고 합니다만은 공공외교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앙부처 간의 거버넌스 형태로 해가지고 민관과 중앙에 참여해서 공공외교위원회와 공공외교 네트워크 등이 구축돼 있지만 여기에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물론 행정자치부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자체 의견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좀 제약이 있다. 그다음에 공공외교법에서 중앙정부의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에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배분이 시행되기 전후에 국제교류재단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 모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공공외교를 직접 전할 수 있게 시행령 정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추진기관 같은 걸 좀 지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법에서 명시되지면 예산이 확보될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 속에서 좀 재정적 차원에서 외교부의 국가 단위의 공공외교 재량이 지금 2020년 기준 315억 정도 됩니다. 좀 이걸 가지고 지자체까지 배분하기에는 너무 작은 예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상징적으로 한때 그 문화부가 문화예산 1% 시대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2% 예산이 공약이 돼서 지금 현재 문화부 예산이 2% 정도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상징적 측면에서 공공외교 0.1% 예산 확보 그러면 약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외교부 예산 외에 5조 정도의 지자체 공공외교를 좀 확보해 준다면 좀 우리가 앞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역할이 좀 강조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좀 행정적으로 소개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뭐 가온머리라고 한국어에서 썼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게 부재하다. 그래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관이 현재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에 근거해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해 보자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향후 뭐 이론적 왼쪽 두 개는 이런 이론적인 어떤 논의들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스마트 파워 전략을 수립하자. 지역 자체의 상징성을 좀 찾아보자 이런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전라남도 완도 출신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김밖에 안 떠오르시죠.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완도군에 가시면요, 장보고, 근데 이 장보고 대사님이시죠. 우리나라 최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진정한 공공외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경주 신라시대의 공공외교 전문가 저는 최치원 선생을 떠올립니다. 중국의 양주시에 가서 토황소 경문을 그죠? 이런 논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공공외교가 사실은 이제 경기도도 양주가 있습니다. 일부 형태들을 보면 지명을 가지고 중국과 교류 협력을 맺거나 한데 특히 전남 곡성군의 경우는 춘향에 관련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춘향의 설화가 있단 말이죠. 이런 논점에서 연결되거나 저는 김해김가입니다. 제가 다문화 출신이죠. 제 시조인 할머니가 김해허씨입니다. 인도 분이시죠. 전 수천 년 전부터 다문화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김해와 또 관련되어 있는 인도의 어떤 이런 그 컨텐츠를 가진 교류력이 필요하다는 논점으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떤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곧 지금까지 행정적인 어떤 관료 중심적 교류에서 실제로 지역사회 이런 것들과 또 산업적 구조를 같이 연계해서 그다음 요구입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여러분 지역별 사회가 요구되는 각종 산업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에 의한 지역사회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외교부가 주창하는 국민외교,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국민외교와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참여형 공공외교. 그래서 제가 라이스 공공외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게 뭐냐? 국제적 니즈를 놓쳤다.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이 성장 신화와 한국의 첨단, 그럼 여러분 지역의 첨단 산업들이 무엇이냐? 이걸 요구하는 것이지. 외국인들이 국내를 방문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고공을 데려가지만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니즈를 먼저 생각하고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링킹핀을 형성해서 어떻게 결정해 갈 것이냐는 파워브로커 입장에 서서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 공공외교, 그냥 줄여서 LGPD 이렇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전략을 수립해보자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크게 이제 라이스 공공외교라서 떠오르는 또는 뜨는 공공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해보았습니다만은 크게 5가지 관점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서 좀 약간 이론적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되게 적실성을 찾아보자. 그다음에 정보 이건 정부의 지식개혁과 맥락을 같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성에서 끝나지 말고 네덜란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특정 도시와 특정
특정 도시가 제3세계 도시를 연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OD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가져올 게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외교의 키워드로 가져온 가장 근저에 바로 문화적 측면, 문화외교가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외교, 21세기는 감성정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외교적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측면을 네 가지를 네이밍해서 제가 라이스 공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보았고요. 그래서 앞에 순간순간 소개해드린 것처럼 크게 이런 네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공공외교의 맥락들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정점에 라이스 공공의 전략을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 한번 활용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수요 공급의 논리로 한번 제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 소개드리고요. 이제 앞에 미리 논점으로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외교부나 국립외교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의 범주를 가지고 이렇게 정무, 경제, 공공외교 그리고 스마트파워 개념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입법 형태로 해가지고 공공예법이 이제 지금 시행이 이제 4년째 돼서 5년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되다 보니 지자체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자체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긴 한데 법률적인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지자체가 지금 뭐 경제통상 외교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최저치 목적들이 굉장히 강한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게 경제통상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공공외교 범주에서 빠져 있고 또 5대 사업 같은 것들도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별건으로 가지고 또 코이카와 연관지어서 하고 있으니까 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공외교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향후 좀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 지식, 정책 이게 크게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좀 제가 조작적으로 범주화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경제통상의 공공외교 측면을 좀 지자체 현장을 감안한다면 경제외교라고 해서 너무 좀 거리를 두지 말고 지자체 현실을 감안해서 좀 법률적으로 담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평화연구원이 외교부와 같이 공동해서 평화외교를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최근에 평화외교 개념을 쓰고 있고 강원도도 평화외교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평화외교라는 개념은 국가에 대한 고유 개념이지만 외국의 사례들은 이미 공공외교 개념이 평화라는 개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지자체의 공공외교 개념이 중앙정부의 공공외교와 좀 확장성 면에서 좀 충돌이 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늘 자리 같이 좀 함께 하시는 대가들께 좀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주장들이 타당한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논의드리면서 결론으로 맺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앙외교 측면에서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공공외교를 아까 파라디플로마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상부적 관계 속에서 같이 좀 공공외교를 끄집어가기 위해서 공공외교법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기관 반드시 명시해서 지자체 공공외교 추진기관을 좀 지정해달라. 그다음에 예산, 직접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 지금 현재 그나마 유일하게 공공외교를 지원한 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시도지사 협의회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적 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고요. 우리 지자체 내재적으로는 국제적인 수요와 정체성 기반된 스마트 파워 전략을 수립하자. 이건 앞에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역시 이러기 위해서는 도시외교 관점에서 도시 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고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상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공외교 추진 체계를 정비하자. 특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촉진체로서의 어떤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금 이제 공공외교법에는 외교부가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건 지방자치단체를 좀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현재는 시도지사 협의회 홈페이지 정도가 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는 역시 또 많은 부분 제약이 있더라. 그래서 좀 플랫폼 개념을 온라인 플랫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 개념을 가지고 플랫폼 개념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국제화 지원실의 기능이 지금 현재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기는 좀 제약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독립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한할 수 있고 특히 콘텐츠 제공 기능의 수요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논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 저는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지방 공공외교 전문가 육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인사 때마다 또 뭐 한직으로 이렇게 물러나 버리고 때로는 경제 통상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일반 행정을 하다 보니 담당하는 제약이 있더라. 그래서 7급 공무원 이하 지방 공무원에 대한 공공외교 직렬을 별도로 좀 국제통상 외에 채용을 통해서 좀 공공외교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봄이면서 이를 위한 지금은 국립외교원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도 이런 국립외교원처럼 교육을 담당하는 아니면 국립외교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교를 지원하는 이런 교육 기능을 좀 추가적으로 명시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현재는 4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공공에 대한 관점을 소개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저 느끼고 있는 약간의 그 애매모호함, 또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체계의 아직 미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약간의 혼란, 그리고 답답함, 이런 부분까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하시기는 행정학 전공이라서 외교 현장 또는 공공외교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했는데, 사실 외교 현장에 계신 분 이상으로 공공외교의 그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현재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오늘 그 직접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계시는 모든 실무 담당자 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많이 긁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추진 체계라든가 또는 플랫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부분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토론을 통해서 아마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제, 또 비대면 교류, 비대면 협력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과연 공공외교를 지자체가 어떻게 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또 어떤 정도 퀄리티 높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좀 이제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과 정책,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정 토론자 3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먼저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먼저 코멘트 겸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사님. 김영수 교수님 발표 또 이 연구 잘 읽었고요. 뭐 저는 100%, 120% 공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결론을 끓여주시고 해서 모든 면에서 저 공감을 느끼고 다만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느꼈던 것을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라이즈 공공 외교라는 그 소위 적실성, 정보, 그 지속성, 그다음에 감성, 뭐 이런 이 그 글자를 조합을 해서 라이즈 공공 외교 전략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게 이러한 라이즈 공공 외교 전략과 실질적으로 이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우리 지자체 공공 외교의 그 방향성이나 대안이나 개선 방안 이런 데서는 조금 추상성에 있어서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두 개의 그 거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라이즈 부분에 제시해 주신 굉장히 좋은 그런 팀을 진짜 지자체 그 공공외교 주체분들께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례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를 좀 독특하게 스스로 학자로서 정의를 하는데, 저는 공공외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결국은 국가 정체성 또는 민족 정체성 또는
국가나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요소, 음식, 문화, 언어, 뭐 종교부터 그런 정체성의 요소들을 국제사회하고 소통을 하는 게 공공외교의 일이다.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공공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정체성 또는 정체성의 요소에 대한 국제사회 인정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recogni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인정도 저는 한 세 가지 차원의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emotion,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감성적 차원의 인정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외교라든지 또는 BTS에 대한 그런 열광적인 그 팬심이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그 감성적인 애착이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정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정치적인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거는 정책 공공 외교라고 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 우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그리고 정치적 지지를 구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100여 년 동안 사실 그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의 그런 투쟁 이런 것들은 그런 인정을 추구하는 외교 또 거기에 수반되는 공공외교. 세 번째는 존경이라는 형태의 인정입니다. 내가 다른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어떻게 존경을 받느냐? 그야말로 강대국들이 국제사회에서 공공재를 만들어내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아까 우리 기여 봉사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자발적인 존경을 얻어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정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의 어떠한 요소들을 어떠한 인정, 그 세 가지 인정 중에서 어떠한 인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공외교의 상당히 세부적인 방법론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자체 공공외교도 똑같다고. 결국은 지자체의 정체성이거든요. 경상북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외국 사람들한테 야 경상북도가 뭐야? 경상북도 당신한테 의미하는 게 뭐야? 전주가 당신한테 의미하는 게 뭐야? 자랑거리가 뭐야 하는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 외교가 바로 저는 지자체 공공외교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저는 중앙집권화된 지자체 공공외교는 가망성이 없다고 봐요. 철저하게 지방분권화. 왜? 지자체 특성, 지자체 정체성, 지자체 매력을 찾아내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공외교에서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직지가 됐든 간에 또는 아까 평화라는 말씀드린 어떤 가치가 됐든 간에 또는 음식 김, 완도의 김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전부 정체성의 일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의 인정을 내가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구해야 할 공공외교의 방향성이나 방법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앙집권적인 그런 지자체 공공외교보다는 중앙하고 물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분권화된 지자체 공공외교가 저는 진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분권화된 와중에서 지자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광역 지자체만 해도 17개 되니까 그런 공공외교 서로의 그런 협업을 위해서 예컨대 저는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데서 그러한 코디네이션 역할을 하면은 그게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체성, 즉 무엇을 우리가 소통할 것이냐, 무엇에 대한 인정을 추구할 것이냐, 어떤 인정을 추구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좀 문제라고 하면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이걸 이게 방법론의 문제죠. 방법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요소를 전파를 해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전파를 하느냐?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력 자산 또는 소프트 파워 자산에 따라서 공공의 분야를 구분하는 것처럼 문화 외교, 정책 외교, 지식 외교, 관광 외교, 기업 외교,
또는 미디어 외교 이런 것들이 흔히 그 방법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방법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부터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된다. 지자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자체 외교 이제 그 병립 외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패라 디플로머시 또는 패러럴 디플로머시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병립 외교, 지자체 외교. 사실은 지자체 외교가 곧 공공 외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자체 외교와 공공 외교하고 중첩되는 분야가 있지만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자체 외교 중에서도 문화, 안보, 예를 들어서 평화 외교 같은 거요. 또는 개발, 또는 네트워킹이라든지 대변, 레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은 아주 지자체 외교 중에서도 공공 외교의 영역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지자체 외교의 공공 외교가 아니면서 지자체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경제 외교라고 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경제 외교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경제 외교는 정의상 공공 외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것인데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공공 외교 분야 못지않게 저는 경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이다. 공공 외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그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경제 외교 분야에서 이제 공공하고 굳이 관련을 짓자면 첫째는 끌어당기는 거죠. 그 요소인데 이거는 뭐냐면 관광객이나 외국 자본이나 또는 국제기구나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국제회의 같은 거 유치하는 거 잡아당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럴 때는 공공외교가 방법으로 사용되기는 하죠. 예, 궁극적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푸시 활동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푸시 활동 이런 지역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그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 브랜딩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 브랜딩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플레이스 브랜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소 브랜딩. 그만큼 지자체의 중앙정부하고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지자체의 자체적인 브랜딩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들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은 지자체 공공외교의 방향성이 한 네 가지. 첫째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 팀을 선정을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프트 파워 자산, 그 지자체의 소프트 파워 자산을 계속 가공하고 개발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사실 디지털 외교. 이제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외교. 이게 저는 앞으로 지방 그 공공 외교에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형 공공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관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소위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조인트 벤처를 하듯이 사업을 같이 그 협력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한 네 가지 정도 방향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정도에서 저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공공외교의 가장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김태환 교수님답게 굉장히 그 지적도 날카롭고 또 그러면서도 코멘트 자체가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문 전문위원님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실제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 중에서 몇 개는 아마 우리 문 전문위원님께서 직접 소화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현미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과 그 국제교류 협력 등에서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런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 수 있음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글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또한 또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위원회에서 이제 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하면서 때로는 시도지사 협의회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연구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우리 그 지자체에서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자체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서 또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자리가 공무원분들의 이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시간상의 이유로 조금 좀 짧게 핵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정부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그리고 공공외교는 이제 강조해도 그러니까 더 많이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또 마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외교에서 중앙정부와 그 지방정부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효용적 분권 구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쟁점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이렇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시사하는 바도 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구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 살펴봤더니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또 모이셨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라이즈 공공외교 우리 김태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나중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뭐 기본 계획이나 뭔가 시책을 또 이렇게 수립을 하실 때 비전 내지 뭐 추진 전략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해도 굉장히 훌륭하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고요.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 연구에 이제 팔아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킹덤의 정책창 모형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방화 시대의 확장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환경은 중앙정부의 집권성을 견제하면서 끊임없이 정책의 창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10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글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한 걸 봐서는 정말 좋은 글을 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질문으로 하나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요. 지방자치법 11조에 따르면 외교는 국가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는 지자체를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 국제교류 또는 공공외교와 지방자치법상 외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국제교류 또는 공공외교에 대한 지자체 사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지방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시라면 이제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이제 구분해서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사무 배분 기준을 이제 놓여 있고요. 거기에는 시도와 시군구의 또 역할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규정을 보면 이렇게 조항은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세밀하게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디에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보충성 원리에 입각을 해서 시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시군구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사무 배분을 하고자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 보충성 원리를
이제 자치분권의 지향점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뭐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뭐 몇 가지 등등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무일지라도 우리 그 2016년도에 공공외교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외교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 규정은 강력하게 종속되지 않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와 지방의회 상의 우리 대립형 기관의 성격을 우리는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도 그 우리 김영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방자치법 39조 1항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외교 권한을 이제 갖는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등을 이제 위해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그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 안에서 국제교류 협력, 통상,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국감 일정이 끝난 후에 법안 소위에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 특히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이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 범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디에도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외교법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과 협력을 해서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외교 활동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원은 대체로 그 국가 혹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월하고 영향력이 큰 자원을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활용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9조와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사무 배번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범주 안에서 비교 우위가 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상대 지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외교 활동이라고 한다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전체 범위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먼저 뭐 청소년 교류라든가 유학생 포럼, 또 공무원 교류, 뭐 학술 교류, 문화행사 개최 등 이렇게 좀 직접 체험하고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좀 이루어지고 계속 지속 가능한 이제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이제 꾸준히 수행이 되어야 한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데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연구를 볼 때 가장 처음 보는 게 연구 목적과 이제 방법론을 처음 보게 되는데요. 그 연구 목적에 보면은 이제 실태조사 지원 체계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분야를 제안을 하겠다.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 목적을 보고 이렇게 그 신규 사업 분야의 제안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용역을 새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분야인데 어떻게 이걸 담으실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봤는데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때문에 그러셨는지 역시 어려운 분야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되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신 거에 반해서 그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쉬웠고요. 만약에 과업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 이미 연구가 진행된 그 본문에 맞춰서 목적도 좀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시해주신 연구 방법론이 FGI와 그 그러니까 의견 반영 부분이었는데 뭐 군데군데 이제 잘 이제 녹여서 이제 잘 표현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연구 방법론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외교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5가지로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것을 연구 분석 틀의 일부로 사용을 했더라면 그 연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자체 공공외교 시행계획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제 추진체계 목표 설정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두 지자체의 국한에서 이제 예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지자체 공공외교를 그 정책형, 지식형, 문화형으로 유형화하신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을 지금 과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분석을 해 놓으신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발제자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지방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는 국내적인 관점은 물론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우리 자치분권 시대 도래와 함께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시고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현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지자체에서 실제로 국제협력과 교류를 담당하실 분들이 외교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 또 사무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 또 혼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그러듯이 이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 순서에 있는 분이 손해를 좀 보게 되세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순서를 맡은 이민규 우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께 조금 부탁을 드려서 좀 간략하게 해서 마지막 결론 차원에서 우리 김영수 교수님과 다른 토론자들이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민규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이민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방금 이제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마지막 토론자가 되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제가 준비했던 많은 토론 내용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어떤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파트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지자체의 국제 교류 협력 혹은 외교가 과연 이제 공공 외교라는 이 틀 속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국제교류 협력 혹은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관련을 해서 방금 이제 문현미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자체의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법 제도를 논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지방자치법, 두 번째가 공공외교법인데요. 근데 다른 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지자체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다른 법 조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법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방금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있고, 그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이 법조항을 보시면 국제교류와 관련을 해서 지자체가 주체로서 환경 문제라든지 지속가능한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대기환경, 그다음에 뭐 녹색 성장 아니면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 협력이 공공외교 범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앞에 김태현 교수님께서 이미 한번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을 해서 제가 전 세계적인 도시 외교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조건과 여건만 고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전 세계 다른 도시들은 어떠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큰 흐름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매호 도시와 같은 양자 모델이 아니라 다자 외교로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제 국제기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도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설립되어 있는 도시간 국제기구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300여 개가 됩니다. 이 300여 개가 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내셔널 레벨, 그러니까 국내 도시 간의 연합이 대략 한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의 국제기구가 한 26.5%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 국제적인 단위의 도시간 국제기구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아세안의 도시들은 이미 다자외교 중심으로 전환을 급속하게 하고 있고, 이 흐름이 2001년 이후부터 상당히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300여 개 도시간 국제기구 중에서 대략 한 100개 정도가 21세기에 들어서 설립이 된 기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자체는 여전히 국제교류 협력을 하면 양자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양자보다는 다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지자체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이와 관련을 해서 이제 앞에 있는 법 제도와 연결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도시 네트워크에서 어떤 어젠다를 다루냐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가 환경입니다. 환경이고,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자체가 법적으로 환경
분야의 국제 교류를 할 수 없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대기 환경 보존법이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부분이 경제 분야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김태환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에서 하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경제 분야고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는 경제 분야입니다. 즉 사회문화 분야는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많은 재원은 경제, 환경 이런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문화 부분이고 그다음이 평화 부분입니다. 앞에 이제 김영수 교수님께서도 남북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요.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이 평화 이슈를 다루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과 지금 배치되어 있죠. 모든 지자체가 남북 이슈를 다루고 있고 평화 외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요. 그럼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지자체가 주체로서 이제 인정도 받게 되는데 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평화 구축 관련된 것을 지자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 스스로 제안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동 문제 해결 중심의 다자 외교로 변천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공동 문제 해결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자체 교류 협력에 세 가지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 경쟁력 제고, 두 번째가 정책 경험 공유, 세 번째가 공동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자체는 국제 경쟁력 제고와 정책 수출 혹은 공유 이 정도 수준에 많이 이제 한계에 이제 봉착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심지어 아세안에 있는 도시들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자 외교를 통해서 어떤 동북아 지역 혹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지자체 외교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층 거버넌스 강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다자 외교로 전환을 하게 되면 많은 행위체들이 외교 주체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랑 지자체의 관계도 고려를 하지만 그 위로는 국제기구도 있고 다국적 기업도 있고 그 안으로는 이익집단도 있고 대학도 있고 기업도 있고 시민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행위체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이들 간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떤 컨트롤 타워를 설립을 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300여 개의 어떤 도시 네트워크 중에서 지금 최근 트렌드 중에 한 가지가 도시 네트워크 내부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핵심 이슈로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 지역화인데요. 이제 저희가 다자 외교로만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직면하게 된 문제점이 저희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레벨으로 다자 외교를 이제 접근하다 보면 특정 도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특색이 약간 이렇게 발현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단계 수준으로서 일단 지역 단위의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다자 외교를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300여 개의 도시 네트워크 중에서 2001년 기준으로 2001년 이후에 설립된 기구 중에서 약 62%가 지역 단위의 도시 네트워크입니다. 즉 이게 트렌드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전 세계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어떤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민규 의원님께서 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교의 틀 속에서 공공 외교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특히 인상이 남는 부분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중심으로 돼 있는 양자 차원의 도시 외교 또는 공공 외교에 추가해서
다자 외교 또는 지역 단위별 또는 어젠다별로 하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역 간 기구 또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들이 많이 유효한 그런 협력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다뤄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한 김영수 교수님께 우선 한 4분 정도 제가 드리고요. 나머지 1분 정도씩 마지막으로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셨는데 몸살이 났습니다. 지금 되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대가이신 우리 김태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또 보완한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되고요. 오늘 되게 놀란 건 사실은 김창건 대사님하고는 이 자리가 처음인데 사회를 넘기는 순간순간 바늘로 콕콕 한 번씩 찔러주시는 게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참 역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뭐 연구 논문에는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킹드런 기념을 가져와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공공 외교 정책의 창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킹던에 따르면 정책의 창은 일시적으로 열리고 빨리 닫혀버리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책 사업가 엔터프라이즈는 정책의 창이 닫히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이익에 개념을 좀 부담스럽게 결정은 확실하게 경제 외교에 대한 부분을 공공 외교로 포함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좀 저희도 한 번 더 좀 후속용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하고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김탕 교수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맥락으로 문현미 박사님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에서는 좀 동일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와이즈 공공외교를 많이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처음 이걸 출발할 때 와이즈 공공외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 와이드 웹 공공외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택 뜻이는 이게 또 맞지 않았냐라는 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좀 조작적 정의를 해보았는데 이걸 연구와 맥을 같이 하지 못했고, 제가 한 4년 전에 세계 지역학회 연구 논문에다가 제가 와이즈 공공의 개념을 처음 제안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현실화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후속해서 찾아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층위의 논의, 이제 아무래도 시도지사 협의회가 또 지자체 공공외교 범주에서 기초까지도 가끔 커버해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층위의 논의들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한 삼성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남한 산성이 사실은 백제 때부터 원조 시대부터 만들어진 산성인데 이게 지금 송파에도 발견이 돼서 남한 산성의 자락이고, 원래 경기도 성남시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이 된 것이고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하남도 마찬가지고 다 경기도 광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을 광자 광주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광주시에도 남한산성인데 광주 남한산성은 소식이 없습니다. 자, 경기도가 도자의 습포로 합니다. 그런데 여주 도자기냐 광주 도자기냐 이천 도자기냐 이런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자체마다 고유한, 우리 김태형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의식표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문제인데, 그 지역의 특성화된 것들을 발굴해주고 이것을 끄집어가야 되는데 서로 자기 걸 주장합니다. 유명한 사건이 홍길동 사건입니다. 전남 장성의 홍길동, 강원도 정선의 홍길동, SBS의 홍길동. 이제 이런 것들처럼 각자가 자기 걸 주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플랫폼 개념을 제안했던 게 바로 이제 어떤 시도지사 협의회나 외교부가 앞으로 그런 논점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로 좀 층위 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방향성만 잡아진다면 앞으로 공공외교는 계속적인 지속 가능한 창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코멘트 해주신 여러분께 대신 말씀드리고 연구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수 교수님. 우리 김태현 교수님. 네. 예, 이거 아주 왜냐하면 이 질문해주신 20여 개 이상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다 좋은 질문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제주 관련한 질문에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제주 평화 포럼을 하면서 제주에서 그 세계 평화 도시들 간 연대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제가 얘기하는 주창형 공공외교를 어떻게 하면 좀 제주가 리드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상당히 욕심이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건 정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도시에 물론 초점을 맞추지만 도시뿐만이 아니라 저는 국제 NGO들 있지 않습니까? 비정부 기구들 또는 TAN이라고도 해요. TAN,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라서 국제 주창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도 좀 이렇게 눈을 돌려서 같이, 도시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아우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된 대인 지뢰 금지 협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법적인 그런 대인 지뢰를 금지하는 국제 거의 법이죠. 이제는 조약의 지위를 획득했는데, 사실은 이게 90년대 초반에 국제 NGO에서 시작을, 몇 개 NGO들이 연합을 해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캐나다를 비롯한 몇 개 국가가 소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이런 성과를 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NGO나 이런 비국가 행사들도 같이 좀 규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굉장히 구체적인 애젠다 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애젠다가 없으면은요, 같은 도시들이고 어쨌든 NGO고 규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딱 마음에 찡 와닿는 구체적인 애젠다가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평화는 좋은데 평화라는 것이 너무나 넓은 개념, 너무나 좋은 개념이고 너무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평화를 논하자 여기 모여 하면은요 아마 잘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굉장히 어젠다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예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런 평화 개념하고 유엔에서 상정하고 있는 2030년까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DG라는 거예요. 17개 고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평화하고 관련된, 그거는 정말 아주 실천적인 그런 목표들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와중에서 특히 인간안보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도 보건안보, 특히 보건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것도 적극적인 평화의 문제이거든요. 구조적인 보건 불평등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좀 구체적인 아젠다 세팅 작업을 통해서 제주가 리드를 해나가면 일종의 그런 평화 연대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실질적인 국제 캠페인을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문현미 연구위원님. 네, 영국의 브라이언 호킹이라는 학자가 다층 외교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지방 정부는 하나의 완벽하고 자주적인 국제 행위자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중앙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 정부든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을 통해서 상생 발전을 마련하고 동시에 외교 활동을 전개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즉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그 중심에 서서 우리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민규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서로 간에 많은 오해와
많은 어떤 갈등이 있는 편인데요. 방금 의원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대략적으로 이미 조사를 해보면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하고는 국제교류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대외 정책 중에 하나인 신북방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자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협의회가 아마 서로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플랫폼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행위체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이 플랫폼을 최대한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이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이제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수 교수님의 주제 발표 그리고 세 분 패널 분들의 아주 활발하고 또 통찰력 있는 그런 코멘트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중에 상당 부분이 with 코로나, untact 또는 ontact 시대에 저희 비대면 교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하는 질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을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우리 김태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매력, 지자체의 강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은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아주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는 그 지역에서 꼭 많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맞게끔 공공외교 차원에서 할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면에서는 우선 언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거든요. 비대면의 경우는 그래서 언어 인프라, 뭐 통번역 시스템의 그런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 회의나 또는 온라인 미팅에 걸맞는 인프라의 구비가 이제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그 언어적인 측면이나 현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현지에 있는 분들과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 리소스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은 결국은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서 정주자, 우리 실제로 다문화 또는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외국인들과의 커뮤니티 빌딩도 하나의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내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분들이 또 지자체의 모든 기능과 사무를 다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또는 정책적인 부분들은 그 부분을 지자체 내에서 이제 조금 더 아까 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라고 그럴까요? 코디네이팅하는 플랫폼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와는 재외공간 네트워크를 비대면 시대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가 행안부 또 외교부하고 조금 더 협력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은 재외공간에서 힘 닿는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도지사 협의회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또 오후 세션 다들 참가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오후까지 잘 오늘 좋은 시간 갖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그러면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1부 세션은 마치고 그 13시부터 점심 식사 하시고 13시부터 2부 세션 그 언택트 전문가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시 13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